저도 이제 최근에 좀 그 세미나를 하면서 받은 질문이 저도 조금 좀 놀랐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또 지금 국내 정세도 되게 이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다시 겪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하시거나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2년 전 이맘때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라고 기억나세요? 예, 레고랜드 사태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조금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모든 이제 그 시중 자금들이 다 은행에 예금으로 쏠리는 문제들이 좀 생겨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예, 부동산 시장도 되게 좀 심각한 모습을 보였고 그게 또 가계 부채하고 또 엮여 있었던 이제 참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이 1,44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환율이 올라가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때 이제 환율이 1,445원까지 올라가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좀 박살이 나다 보니까 다들 그때 당시에는 외환위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바뀐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빚이 많아도 소득이 있으면은 무너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있는데 소득이 안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도 반도체 수출 잘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은 부채의 문제가 크진 않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과거하고 달라진 게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들 보면은 서학개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금융 사이드에서의 채권이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9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자산 사이드의 대체도 조피가 더 강화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외환 사이드에서의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금 현재 있는 부채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가 단기에 찾아온다? 이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경제에는 돈이 핍니다. 돈을 온 경제 구석구석에다가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금융 시스템 중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하죠. 만약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심장이 멈춰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금융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에 돈이 안 돌면 몸에 혈액이 안 도는 것처럼 몸 구석구석 끝자락에 다 썩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신용경색, 돈경색과 함께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게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기사가 나오냐면 한은에서 무제한 RP 매입 유동성 공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코로나19보다 뭐 상황에 대해서 안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장 요번 달 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이 그 예금 만기예요. 만기가 되면은 예금하고 이자를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그 돈 써야 돼요. 오늘이 12월 15일이잖아요. 오늘 그 돈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금을 깨야 되나요? 그럼 이자 다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금담보 대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예금담보 대출 해줍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중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금을 빼려고 하는데 이 대출을 회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모자라면 뱅크론 아닌가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게 금융위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라든지 이런 자산들 있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뺄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 대출을 빼주는 게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RP 매입이죠. 그래서 무제한 RP 매입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담보가 될 만한 대상을 가져오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은행이 무너지거나 시중 경제가 단숨에 망가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면이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환 위기하고 금융 위기의 가능성은요, 높진 않다고 봅니다. 내년 경제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죠. 감세하고 관세입니다. 그죠?
트럼프는요,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법인세를 감세를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이 재정 적자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가 있죠. 이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어디선가 증세를 해야 되겠죠. 국내에서는 감세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나라한테 증세하는 게. 그게 관세입니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관세 중에서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재정 적자가 큰 만큼 관세를 많이 때리려고 해요. 관세가 고율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러 나라한테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편 관세를 때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굉장히 우리가 되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동맹국이냐 우방국이냐 이런 이념적인 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미국한테 적자 기록해요, 흑자 기록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상대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적자 기록해요, 흑자 기록해요 물어봤더니 미국한테 흑자를 낸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균등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우방국, 동맹국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한테 적자를 내면 좋은 나라죠. 왜? 미국 돈 벌게 해주니까요. 흑자인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팔을 비틀어가지고 적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아닐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관세라는 게 이제 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집권기 내내 돌아보면은요, 사실 시작했던 점과 끝난 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달러의 강세다 약세다 아니면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죠. 목적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를 되감기 위한 겁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비관론이 되게 많았지만 박스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2017년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년 박스를 벗기면서 위로 뛰어가지고 2600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와 똑같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과도한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환율은 계속 올라. 미국만 계속 좋을 거야. 우리나라는 계속 안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미국한테 유리한 쪽이면 상대 국가가 좋아지든 말든 I don't care입니다. 그럼 굉장히 유연한 또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도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있죠.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쏠림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쏠림에 대한 경계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